이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속된 박준호 전 상무와 수행비서였던 이용기 씨에 이어서 오늘 검찰에 소환된 인물은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 정모 부장입니다. 검찰은 정 부장이 성 전 회장의 보좌관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성 전 회장이 19대 국회의원 일때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었습니다. 그리고 성 전 회장이 의원직을 잃자 지난해 6월 경남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검찰은 정 씨가 성 전 회장의 보좌관 출신인 만큼 정치권 로비 내역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경남기업의 CCTV를 관리하는 인사총무팀장을 맡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 직전에 CCTV를 끄고 자료를 빼돌리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탁상용 달력과 다이어리를 찾아내서 현재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탁상용 달력에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성 전 회장이 금품 전달에 관여한 인사들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져서 금품 제공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품 리스트와 관련된 물증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죽기 직전에 남겼던 메모 속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는 상태죠.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임박했는데 일단은 이완구 총리의 사표가 수리가 됐으니까 곧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 전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소환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진행된 검찰 수사 상황 이슈대담에서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를 비롯해서 무기수 아직 찾지 못하고 있죠.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전 의원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의원님, 이완구 총리가 결국 퇴임을 했는데 네.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퇴임할 거라고는 예상은 돼 있었죠. 네. 사의를 표명했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건강이 좀 악화된 와중에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는 사실 그 관저에 계시면서 면담을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직서에. 근데 그렇게 한 거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재보선에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실제 투표율로 이어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게 판단을 아닌가. 한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김 글쎄 변호사. 재보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이완구 총리 사태는 어차피 이미 기정사실화 됐던 거고 이미 다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재보선에 어떤 판세에 영향을 줄 만한 건 아닌데 굳이 재보선에 이제 판세에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해본다면 만약 대통령께서 내일이라도 지금 건강 안 좋으시다고 하지만 어떤 대국민 메시지 예를 들면 사과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개혁과 이런 이 리스트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 내 팔다리를 줄 각오가 돼 있으니 수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강한 메시지를 만약에 던지신다면 그러면 재보선의 흐름이 좀 새누리당한테 좋게 바뀔 수는 있겠죠. 결국 재보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메시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팀장님, 이완구 총리가 사퇴를 함으로써 수사는 빨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 현직 총리를 상대로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검찰에 수사를 한다는 게 쉽진 않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사퇴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면은 그래도 훨씬 수사가 자유롭게 또 아무래도 제약을 좀 덜 받는 그런 수사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 신분이 낫다, 총리보다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수사 상황도 좀 짚어보는데, 다른 증거를 좀 발견한 모양이죠? 근데 증거 상황이야 이제 그 갖고 있는 증거 같은 건 좀 수사의 밀행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입장이 없는데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 실제 홍준표 지사나 아니면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하기 전에는 그 물증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라든가 관련자들의 진술 같은 거는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환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일정 부분 그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검찰에서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을 조사하면서 일정 부분 진술이 협조적이지는 않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좀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황 증거라는 게 어떤 건지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더라도 정황적으로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자금을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 딴 예를 들으세요. 만약에 이제
정치 자금 같은 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현금을 비자금으로 보통 조성을 많이 하죠. 그럼 비자금의 조성 경위라든가 거기에 같이 공범이었던 가담했던 사람 아니면 심부름했던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이걸 저희가 입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출구는 누군가한테 전달이 됐겠죠. 근데 네. 전달된 사람이 그 부분을 안 쓰고 있으면 뭐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지만 금고에 가지고 있으면 뭐 압수수색을 하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름표도 꼬리표도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무줄로 묶어 놓지 않는 한 그 은행 그 용지로 묶어 놓으면 거기서도 좀 단서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보내줄 때 사실 그 1년 번호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쓰죠, 정치자금이요. 근데 정치자금 출구에서 쓰는 경우에는 사실 그 설명이 안 되는 그 자금의 용처 아니면 예금이 조금 는다든가 뭐 돈이 조금 는다든가 아니면 쓰는 데가 있어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공식적인 돈 말고 비공식적인 돈이 사용된 정황 증거 같은 걸 또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출구와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200만 원이 아니라 막 몇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예? 그 결국 그렇다면은 결국 어느 정도 정황 증거를 잡고 있다면 이제 소환해서 그럼 수사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에서는 뭐 수사가 벽에 막혔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건데. 두 사람을 좀 나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이라도 소환 조사를 그 여건을 다 갖췄죠. 왜냐하면 그 전달자로 지목된 윤 부사장, 근데 윤 부사장한테 돈이 온 것까지 맞는데 윤 부사장이 내가 가서 국회의원 회관실 707호 가서 줬다라고 진술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홍준표 지사의 이제 피의자 소환할 수순만 남은 거고 문제는 이완구 총리인데 이완구 총리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성한종 회장이 그날 와서 독대했다는 것까지는 좀 밝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비타 500박스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뭐 진술은 있으나 비타 500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불러가지고 이완구 총리한테 비타 500박스 뭐 하셨습니까? 거기서 비타 500에서 내가 꺼내 마셨는데? 라고 하면 검찰은 그 다음에 내놓을 카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최소한 이완구 총리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비타 500박스에 돈이 들어가는 걸 봤다는 관련자 진술 정도는 있어야 그래야 이완구 총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 성완종 회장이 선거사무실 가서 만났다, 비타 500박스에 가져갔다는 것만 가지고서는 이완구 총리를 소환해서 조사하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소환 이전에 또 몇 단계 뭐가 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우리 네, 팀장님? 사실 1차 15일 2차 수색하고 21일 날 3차 수색 때 그 이용기 씨가 이 성회장 비서실에 있는 다이어리 메모 회계 장부를 은닉하라고 지시를 전상으로 했던 이제 그 특수팀의 그 발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여직원 진술도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걸 그 경남 기업 임원 집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확보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거물 분석이나 참고인 조사를 해서 성 회장과 수행인들의 동선을 확보를 했는데 이 자료하고 증거물하고 지금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을 또 거론되는 사람들의 측근들을 조사를 해서 결국은 마지막 타겟인 대상자를 소환을 하게 되면 아마 충분히 뭐 현재까지는 상당히 수사가 지금 일각의 그 비판이나 우려보다는 훨씬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빨리 결론이 나야지. 예? 아니 뭐 가시적인 뭐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으로 무슨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사실 좀 정권 차원에서 부담도 좀 덜고 국민들의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가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팔다리 다 줄 각오로 한번 해보자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설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수사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현실의 문제인 것이 실제로 리스트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러서 돈 받으셨으니까 언제 어디서 내가 받았다는데 라는 얘기를 하면 검찰이 할 얘기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메모 돈 액수만, 그러니까 물론 뭐 홍문종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조금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나와 있는 김기춘 실장이나 허태현 실장 공소시 다 지난 문제들이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수사 의지는 많은 것 같고 외부에서 하라는 어떤 요구들은 많은데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부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용기 그다음에 그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사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 밝혔잖아요.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다 드러내놓고 가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본인이 모시던 그 분이 그렇게 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 예. 추측이지만 사실 그 경향신문 기자와 녹취를 하기 전에 그 전날 대책회의 비슷하게 직원들하고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측근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막내 동생하고도 만났었고 또 물론 가족들도 만났겠죠. 아들이나 부인하고도 얘기를 했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얘기를 한 내용은 명확하게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얘기는 하지 않죠.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냥 변론 준비만 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여러 가지 뭐 전해 들은 얘기와 소문 뭐 이런 걸로 추측하기로는 성완종 전 회장은 그 리스트를 통해서 일정 부분 뭐 본인이 얻으려고 하는 게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완종 전 회장의 사망은 뭔가 안고 가겠다는 의사 표시가 일정 부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아직 우리나라는 3심제니까 지금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사망을 한다는 거는 뭐 앞으로 한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니까 한참 싸워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도 그렇다는 건요. 안고 가겠다는 게 있는 부분이고 또 경남 기업이나 유족들도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인도 사업체가 있고 동생들도 다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실제 만약에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장부를 실제 내놓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은 사실은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든지 아니면 정말 속된 말로 야 응징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서 장부를 던져놓고 가는 게 맞는데 굉장히 애매하게 던졌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성완종 회장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그러면 뭐 할 말은 없는 건데 진짜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딱 가운데 폭탄을 던져놓고 가버리면 설사 만약에 성완종 회장에다 돈을 받았을 분들은 이게 불안해서 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장부는 예를 들어 측근들이나 가족들에게 줬다. 그는 소중한 거를 지키기 위한 그 사람들의 마지막 카드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증거면 해봐야 뭐 징역 1년에서 뭐 2년 아래로 끊을 텐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 마지막 카드를 꺼내놓는다? 그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만약 검찰의 수사는 제 그냥 추측은 그러니까 이익 형량을 하는 거죠. 박상무나 이용기 실장 입장에서 만약에 증거 장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장부를 자기들이 가지고 불지 않는 것보다 부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는 거. 그건 결국 뭐냐?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면 그 비자금이 용처 중에서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 부사장이나 박상무가 예를 들어서 뭐 부자금에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형량이 엄청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가지고 감옥 안에서 몇 년, 한 7, 8년 있는 것보다 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 검찰 수사 방향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들 입을 열라고 할 거고, 증거인멸 하나의 수단이지, 증거인멸 가지고 압박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지금 사회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무기수의 도주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죠. 화면 함께 보시죠. 전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휴가를 떠났지만 복귀하지 않은 무기수 47살 홍승만 씨. 교도소 측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전국에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예, 지금 휴가를 나왔다가 잠적한 무기수 팀장님. 네. 부산에 또 있다. 뭐 송파구에 있다. 그런데 부산에 있다는 거. 예, 현재 지금 부산에 노포동 부산 종합터미널에서 CCTV가 포착이 돼서 확인을 했는데 동일 인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21일 날 오후 4시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전 여자친구를 친형 20일 날 찾아가서 결혼 청혼을 했다 거절당한 이후에 21일 날 큰형 집에서 서울 송파에 있는 큰형 집에서 아침에 7시 반 이전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고 나간 이후로 택시를 타고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동해로 갔는데 동해에서 그 버스를 4명이 탔습니다. 부산에. 근데 중간에 또 울산에서 4명이 중간 기착지에서 승차해서 8명이 부산 터미널 내린 것까지 경찰에서 확인을 했고 그 8장의 티켓을 전부 압수를 해서 지금 지문 감식을 하고 있는데 CCTV 상으로는 홍승만 동일 인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이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방 동기들 그 교류를 맺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지원이나 조력을 받을 생각인지 아니면 장기 도주를 꿈꾸면서 밀항을 획책하는 것인지 지금 이 두 분야에 67명의 그 수사관 투입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혼인 이 신고를 하자. 뭐 6, 7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여인이 있다. 근데 혼인 신고를 하자.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도주해서 혼인 신고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귀후 기간 중이고 아직 도주를 할 때는 아니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 이제 귀후 기간이라는 건 귀후라는 제도 자체가 이제 사회 복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는 받았지만요. 무기징역형이라 하더라도 모범수이거나 하면 20년 정도 살게 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이 있으면 아무래도 감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본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저는 이 경우에 좀 걱정이 됐던 게 사실 이제 귀후제도가 위축될까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귀후제도 하면서 이 경우에 이 무기수의 경우에는 사실 그 전에도 강도나 살인 미수로 처음에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한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내연녀 살해 그다음에 시신 훼손 때문에 지금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제 나와서 펜팔을 하던 여자분한테 가서 혼인 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 거절을 당했을 때 혹시 추가 범행이나 이런 여지가 있을까 봐 좀 그게 그런 걱정이다. 부분도 좀 우려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정 행정에 종사하는 교도관분들이 참 애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구속된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거나 검찰이 수사를 받으러 나올 때도 다 이 교도관들이 또 몇 명씩 1인당 피의자, 피고인 한 명당 몇 명씩 또 같이 나오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귀유를 할 때는 가족들이 보증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도관이 따라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을 좀 귀유 제도에 나간 사람들은 예.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모범수 1급 모범수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기유제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 그 기유 시행 규칙과 이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서 교도소장이 위원장하고 외부 인사하고 그다음에 각 가장들에서 6인에서 8인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기유제도가 자체가 원래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19년간의 복역 생활하면서 1급 모범수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범죄 DNA가 있는 건 아니지만 끔찍한 범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도 살인 미수, 집에 찾아가서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집주인이 반항을 하니까 찌르고 도망을 갔던 사람이 7년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출소 후에 넉 달 만에 다시 자기하고 사귀는 여자하고 갈등이 생겼는데 살해를 하고 시신을 불태워서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받으니 상당히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모범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지금 기유제도를 감시자나 없이 내보냈다는 측면이 상당히 지금 미스테이크가 돼버렸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정말로 기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전면 중지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두화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범죄 본능이 발동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기수로 있다가 다시 들어가기 싫은 점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으로 부산으로 지금 도주를 했는데 감방에 들어가기 싫다는 분명한 지금 모습을 예. 보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 범행을 추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물론 지금 안양서에서 굉장히 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식으로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 여성이 청혼을 반대했다. 근데 7년 동안 사귀면서 많은 그 교신을 하고 통화도 하고 화상 통화도 했거든요. 예, 영상통화. 그래서 그때는 영상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 좋은 마음을 보였다가 정작 찾아가서 청혼하니 거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제2의 인생을 또 망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범죄학 측면에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도의 문제점과 그 이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이제 사실은 조금 이런 문제점을 바꿔 개선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제도 같은 게 제도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는 것이거든요. 교정행정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62년도부터 해서 이제까지 예. 했던 거고 별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강도살인의 어떤 모범수를 기유했다는 거 그 자체보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도관이랑 좀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예. 형이 인후 보증을 서줬다는 거 하나만으로 형말 믿고서는 그냥 내보낸 거거든요. 약간의 그렇죠. 그런 디테일한 관리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 좀 개선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